방콕의 복잡한 도심 한복판, 출퇴근 시간에 어느 교차로에 서본 적이 있나요? 아마 그곳에 서 있으면 마치 다른 세계에 온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단이나 해치백 대신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고 듬직한 픽업 트럭들이 끝도 없이 줄지어 서 있거든요. 지상고가 높아서 위험이 느껴지는 차체에 뒤쪽에는 광활한 적재함까지 갖춘 그 모습이 마치 전장에 나가는 장갑차 부대처럼 보일 정도죠. 여기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숫자를 하나 알려줄게요. 2020년부터 2022년 사이 태국에서 팔린 신차 중 픽업 트럭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45%를 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길거리에 새로 나온 차 10대 중 거의 절반이 픽업 트럭인 셈이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인지 감이 잘 안 오시나요? 자동차의 본고장이라 불리는 유럽 국가들에서는 이 비율이 고작 몇 퍼센트에 불과해요. 심지어 픽업 트럭의 나라라고 불리는 미국조차 태국처럼 이렇게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여주지는 못하거든요. 비록 최근 들어 그 비중이 23% 정도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픽업 트럭은 태국 자동차 시장에서 넘볼 수 없는 절대 강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이건 단순히 유행이 아니라 태국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하나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봐야 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나요? 원래 짐을 싣고 거친 일을 하라고 만든 이 차가 어떻게 한나라의 국민차 대접을 받게 됐을까요? 그 비결을 파헤쳐보면 가장 먼저 법이라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등장해요. 태국의 교통법규는 픽업 트럭에 대해 정말 관대하거든요. 보통 방콕 같은 대도시에서는 출퇴근 시간대에 대형 트럭의 진입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정 무게 이하의 픽업 트럭은 아무런 제약 없이 승용차처럼 도로를 누빌 수 있어요. 사실 우리나라 하노이만 봐도 시간대나 차선 제한 같은 규정이 생기면 금방 불편함을 느끼고 픽업 트럭 구매를 망설이게 되잖아요. 하지만 태국은 달라요. 차량 등록 방식도 아주 유연해서 어떤 차는 화물차로 또 어떤 차는 승용차로 상황에 맞춰 등록할 수 있죠. 법이 이 차를 단순히 짐차로 규정짓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판을 깔아준 덕분에 픽업 트럭 시장이 이토록 커질 수 있었던 거예요. 법 다음으로 강력한 무기는 바로 세금이에요. 사실 우리가 차를 살 때 가장 고민하는 게 가격이잖아요. 태국 정부는 픽업 트럭을 단순한 개인용 탈 것이 아니라 생산 도구, 즉 먹고 살기 위해 필요한 필수품으로 간주해요. 그래서 이 차들에 붙는 개별 소비세가 일반 승용차보다 훨씬 저렴하죠. 한번 상상해보세요. 똑같은 돈을 들고 차를 사러 갔는데 한쪽에는 사람 오명 겨우 타는 낮은 세단이 있고 다른 한쪽에는 사람도 태우고 짐도 잔뜩 싣고 험한 길도 끄떡없는 듬직한 픽업 트럭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격 차이도 거의 없고 때로는 픽업 트럭이 더 싸기까지 하다면 당연히 두 번째 선택지로 마음이 기울지 않겠어요? 이런 정책이 가져온 도미노 효과는 대단해요. 세금이 낮으니 차 가격이 내려가고 가격이 싸니까 수요가 폭발하죠. 수요가 늘어나면 자동차 제조사들이 앞다투어 생산 시설을 확충하고 물량이 쏟아지니 가격은 더 착해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예요. 하지만 차를 사는 건 시작일 뿐 유지비도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픽업 트럭의 또 다른 장점인 연료비가 등장해요. 픽업 트럭은 보통 디젤을 쓰는데 태국 정부는 연료 안정화 기금을 통해 디젤 가격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늘 그런 건 아니니 오해는 마세요. 덕분에 태국에서는 덩치 큰 픽업 트럭을 몰아도 연료비가 다른 나라의 소형 승용차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쌀 때도 있어요. 유지비 부담이 없으니 사람들의 생각도 큰 차는 돈 많이 들어 해서 큰 차가 훨씬 편하고 이득이지로 바뀐 거죠. 그리고 꼭 알아야 할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태국이 세계 픽업 트럭의 공장이라는 점이에요. 이건 정말 핵심적인 기반이죠. 태국은 단순히 차를 많이 사는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가는 픽업 트럭을 만드는 생산기지예요. 호주나 중동, 아프리카 도로를 달리는 픽업 트럭의 호적을 파보면 태국산일 확률이 매우 높답니다. 태국은 부품 생산부터 조립, 수출까지 이어지는 완벽한 자동차 산업 생태계를 구축했고 그 중심에 바로 픽업 트럭이라는 히든 카드를 배치했어요. 유명한 자동차 브랜드들의 대규모 생산 라인이 다 태국에 모여 있는데 이건 그냥 단순 조립 수준이 아니에요. 프레임부터 엔진, 각종 부품까지 현지 생산 비율이 굉장히 높죠. 이렇게 내수화가 잘 되어 있으니 수입차처럼 비싼 관세나 운송비를 낼 필요가 없고 자연스럽게 소비자 가격은 더 경쟁력을 갖게 돼요. 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 나라에서 만든 품질 좋은 차를 가장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셈이고
제조사 입장에서는 내수와 수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구조인 거죠. 생산 인프라가 워낙 탄탄하다 보니 선택지도 정말 다양해요. 단순히 짐 실는 기본 모델부터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고급스러운 캠 모델, 오프로드를 즐기는 사람들을 위한 높은 지상고 모델, 심지어 픽업 트럭 뼈대를 그대로 가져온 SUV 모델까지 그야말로 없는 게 없죠. 픽업 트럭이 단순히 화물차라는 틀을 깨고 우리 사회의 온갖 필요를 다 채워주는 만능 자동차로 변신한 거예요. 가격도 착하고 쓸모도 많은데 우리 동네에서 만들기까지 하니 시장을 장악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결과 아닐까요? 사람들이 태국을 아시아의 자동차 생산 허브라고 부르는 게 괜한 소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만약 여러분이 태국의 시골 마을에 가본다면 픽업 트럭이 왜 이렇게 사랑받는지 몸소 느끼게 될 거예요. 그곳에서 픽업 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 그 이상이거든요. 아침에는 적재함 가득 채소와 과일을 실어 시장에 내다 파는 든든한 일꾼이 되고, 점심에는 공사 자재를 나르기도 해요. 오후가 되면 온 가족을 태우고 친척집을 방문하는 패밀리카로 변신했다가 저녁엔 세련된 카페나 식당 앞에 세워두는 멋진 자가용이 되죠. 세단으로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그렇다고 큰 트럭을 따로 사기엔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하잖아요. 픽업 트럭은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한 방에 해결해주는 가장 완벽한 해답이었던 셈이에요. 태국 여행 사진이나 영상을 보면 참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죠? 적재함에 짐을 산더미처럼 쌓아 올린 모습이라든지, 축제 기간에 사람들이 적재함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이동하는 모습, 혹은 차체보다 훨씬 긴 파이프를 싣고 달리는 풍경들 말이에요. 다른 나라 같으면 당장 경찰이 출동할 일이지만 태국은 무조건 금지하기보다는 안전규칙을 지키는 선에서 융통성을 발휘해요. 짐이 길게 삐져나오면 빨간 깃발을 달아 경고 표시를 하고 적재함에 사람을 태울 때도 정해진 수칙을 따르게 하죠. 삶의 현장을 억지로 막기보다는 현실을 인정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택한 거예요. 물론 이런 문화 뒤에는 고민도 있어요.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는 건 사고가 났을 때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완전히 금지하려 했던 적도 있었지만 시민들, 특히 시골 지역 사람들의 반대가 엄청났어요. 그들에게 픽업 트럭은 단순한 차가 아니라 생계 그 자체였으니까요. 이걸 금지하는 건 수백만 명의 삶을 힘들게 하는 일이었기에 결국 정부도 전면 금지 대신 안전한 통제로 방향을 틀었죠. 보통 우리에게 세단이나 SUV가 세련됨과 부의 상징이라면 태국에서는 실용성이 최고의 가치예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에서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내렸고 그 선택들이 모여 거대한 사회적 흐름이 된 것이죠. 태국의 픽업 트럭 이야기는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정부의 세금 정책, 싼 연료비, 강력한 생산 능력, 그리고 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문화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 결과예요. 이제 태국 어디를 가든 픽업 트럭이 가득한 풍경을 봐도 당황하지 마세요. 오히려 픽업 트럭이 보이지 않는 게 더 이상한 일이니까요. 이건 단순한 자동차 이야기가 아니라 정책과 습관이 어떻게 한 나라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내는지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니까요. 태국의 이런 살아있는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이 이야기가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친구들에게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안녕!